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오늘 정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안전 재난 문자 받으셨나요? 오늘 낮 시간에는 무려 35도까지 오르는 등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토요일에는 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 식히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 어제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지만 우리 증시는 그래도 장 초반 둘 다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터치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 라인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0.53%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욱더 상승해주면서 2,81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외국인의 수급,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 전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이 장중에 한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46% 하락하면서 85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유일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좀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투자 방향 앞으로 세워야 할지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요, 2가지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말을 책임지는 트렌드 어디 갈까 시간에는요, 주말 계획, 가들이 계획 세워보는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는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의 경제수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단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인데요. 오전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어제 2,800을 3포인트 앞두고 마감한 상태라서 오늘은 당연히 넘기겠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2% 상승하면서 2,811.9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오전에 하락 전환하다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0.46% 내려가면서 857.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죠.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강세의 주 역료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간밤 미증시 휴장에도 반도체주 강세는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의 그 여파가 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2,410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3,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 홀로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주가 모두 골고루 강했다면 오늘은 그 상승폭을 반도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8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제 80,000전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요? 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강한 이때 삼성전자 임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 주가 부양에 힘을 더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등락을 반복했는데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유럽 박람회 소식에도 현재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고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유럽에서 우리 기술력을 알리는 행사인데 현재 하락 전환했고 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전략망에 대한 기대감에 실렸지만 현재는 0.73% 내려가면서 34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53% 오르면서 8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휴장에 따라서 현재 재료가 부진한 상태인데 종목별 표정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하락 흐름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던 에코프로 오늘은 하락 전환을 했고 반면 알테오제는 어제 7%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오전에 상승을 전환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현재 1.76% 오르면서 25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은 0.92%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15% 넘게 올랐는데 이 임상비용과 투자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사주 매각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0.92% 내려갔습니다. 16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엇갈린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장 마감까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요.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이 무안에서 열리는 무안 갯벌 축제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또 가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10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일단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안황토 갯벌랜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무안황토 갯벌 축제. 정말 재미있는 축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국내 최장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나무 데크길이 쫙 펼쳐져 있는 무안 갯벌에서 펼쳐지는데요. 제10회 무안황토 갯벌 축제는 생명을 품고 사람의 삶과 함께한 청정 무안 갯벌의 가치와 영양가가 풍부한 무안 황토에서 생산된 농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2013년에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검은 비단이라고 불리는 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무안 황토와 갯벌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 피크닉 존에서의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 또 검은 비단 갯벌의 장관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갯벌 피부에도 좋고 굉장히 영양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축제 장소가 무안황토 갯벌랜드라고 하던데 어떤 장소인지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무안황토 갯벌랜드는 대한민국 습지 보호지역 1호, 또 람사르 습지 1732호이자 갯벌 도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된 천연 자원인데요. 생태공원, 생태갯벌 과학관, 또 해양안전체험관 등으로 꾸며져 있고 특히 생태갯벌 과학관은 아이들을 위한 힐링 카페와 또 키즈 놀이터, 촉감 체험실 등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생태공원 내에는 수국 동산을 비롯해서 피크닉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정말 최적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검은 비단 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과 또 교육의 장으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안 갯벌은 또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확정하고 현재 국내 실사, 평가 등을 통해서 202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 의미가 아주 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황토의 장점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대단히 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안의 황토와 더불어서 갯벌의 생태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가족들끼리 이 주말에 나들이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갔을 때 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선두주자인 무안항토 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생태를 지키기 위해 산멍 챌린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멍, 뻘멍, 불멍입니다. 낮에는 바다와 뻘을 보면서 또 밤에는 피워놓은 불을 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체험하고 싶은데 이 치유 명상 산멍 챌린지로 지친 일상 속 담비 같은 평온한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감성 충전을 또 밤에는 별빛이 내리는 나랑 무한별 보러 가자 프로그램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무안이라고 하니까요. 오셔서 반짝이는 별을 눈 가득 감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물멍, 불멍은 들어봤는데 이 뻘멍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보셔가지고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이제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이 흥미로운 체험도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풍을 맞으며 농산물을 품어낸 무안 황토의 건강한 숨소리가 전해지는 듯한 양파 김치 담기 등 요리 체험, 또 황토 양파 운동회를 한다고 하고요. 또 무안군은 지난 12일에 무안 상상 창작소에서 도시 재생 특화 개발 메뉴 시식회를 열어서 백종원 대표에게 축제 음식 레시피 6종을 전수받았는데 바로 이 메뉴를 활용한 음식으로 옛날 도시락, 돼지꼬치구이, 감태 낙지 부침개, 막걸리 에이드 등인데 바로 이 개발된 메뉴를 축제 기간 동안에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 피크닉 존에서의 황토 갯벌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인 풍요로운 갯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갯벌 낙지 잡기 체험과 바다 낚시 체험 등이 있고요. 갯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전기 기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말 이색적인 체험거리와 즐길거리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황토 갯벌 위에 행복한 추억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저도 가서 이것저것 체험을 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체험 저 체험 다 하고 또 남해다 보니까 한번 갔을 때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어떤 숙박시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숙박시설도 있다고요? 네, 갯벌랜드 안에 정말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황토 편백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황토 이글루, 황토 운막과 황토 마루, 그리고 오토 캠핑장에 카라반과 방갈로 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캠핑장과 숙박동은 또 무안황토 갯벌 축제 기간에는 휴장이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숙박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혈액순환에 좋다는 맨발 걷기를 무안 황토길을 걸으면서 체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과 캠핑장 내 부대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황토 갯벌랜드에서 머무르며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무안으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무안 황토 갯벌 축제 즐길 수 있는 정말 나만의 꿀팁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또 꿀팁을 준비해 왔는데요. 무안 황토 갯벌 축제이니만큼 갯벌 체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갯벌 체험은 당일 물때를 참고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때 시간을 알아보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바다 타임 등을 검색하시면 물때표 보는 방법과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갯벌 체험하시려면 필수 준비물인 장화와 두꺼운 양말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6월인데도 무더운 날씨에 지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청정 바다와 황토 갯벌에서 낭만과 힐링을 느껴보시고요. 짜릿한 재미가 넘쳐나는 물놀이존과 황토 놀이존에서의 시원한 물 난장 파티도 꼭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함께 무안으로 떠나보실까요?
네, 정말 무안으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폭염이어서 좀 바다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안으로 주말이나 또 7월에 한번 가보실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준 전우기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마켓나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달굴 수 있는 뜨거운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연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랑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정말 가장 핫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행해지고 있는 만큼 또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에 자리 잡았다라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반도체가 우리 주식 시장을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지금 가져가기도 했잖아요. 엔비디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정말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31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도 엔비디아 여파로 인해서 7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3.5%가량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건데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시총 3조 달러의 돌파가 된 것까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 13일이었죠. 시총 1위에 또 돌파하면 시총 1조 원 달러에 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6월 5일에 시총 3조 달러에 돌파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몸집을 키워오면서 정말 시가총액 1위까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절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에서는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리면서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목표치 중 최고치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폭발적이게 된 것도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이었는데요. 이렇게 챗 GPT가 공개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을 훈련할 때 엔비디아의 GPU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2022년 말에 비교해서 지금 1년 반 사이에 9배나 증가된 사실까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 오수다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준히 하긴 했었는데 이 AI 반도체 기존에도 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올해 초부터인가요? 좀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시총 1위 자리를 선점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훈풍 앞으로 계속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또 제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엔비디아 가치 사슬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여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계에서 TSMC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GPU에 HBM을 붙여서 만드는데 이 TSMC가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GPU와 또 HBM을 한데 묶는 패키징 작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시총도 9,320억 달러로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전 세계 시총 8위에 해당하기도 하죠. 또 SK하이닉스는요, 4세대 HBM인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이 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3만 닉스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6만 닉스, 이제는 더 28만 닉스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반도체 투톱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정말 잘 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지금 주가가 23만 7,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좀 삼성전자도 이에 발맞춰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8만 2,000원까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엔비디아 납품 진행 소식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인 HBM3E를 공급하기 위해서 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8만 전자에 안착을 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8만 전자 위에서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달여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 사업을 또 맡고 있는 GS 부분, 또 임원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과 또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권가 역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중가가 12개월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역시도 좀 반도체 이쪽에서 좀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저출생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0.63명 정도 낳는다 이런 이제 보고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저출생 관련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좀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저출생 시대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 나라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가 0.73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었는데요. 지난 저출생이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자면 아이 낳기까지 좀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정성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력 단절 등의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이 비싼 만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을 보자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연 1에서 3% 저리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또 주택 구입 자금과 또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이제는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대책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이제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득 제한이 이제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가 허용이 됩니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저출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사실 주거거든요. 내 집 마련이 좀 되지 않았을 때 아이를 낳아도 될까 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신혼부부들 아니면 미혼 남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정책은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또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결혼을 해야 출산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특별세 공제 도입이 추진이 되는 건데요. 공제 금액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가 될 텐데 1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세 공급 또 금액을 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또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또 35만 원의 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공제 금액이 5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늘어납니다. 현행 또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자녀 이상이 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또 기업 규모, 또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6.8% 육아휴직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율이 6.8%였는데 임기 내 이제는 50%까지 늘리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출산 휴가도 이제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또 가능한 자녀 연령도 이제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출산 추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로 뭐 캐리소프트, 뭐 깨끗한 나라, 꿈비,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러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좀 테마주 성격에 묶이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와 저출생 특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이연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대중 교수의 이슈 경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슈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청사에서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이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문이 발표됐는데요.
경북과 대구를 통합한 새로운 자치단체의 경제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이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발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치단체와 광역시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한 3천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만약에 이제 합쳐진다 그러면 인구 500만 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이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울경 통합도 이제 과거에 시도를 하려가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네. 대구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대구 경북지사가 완전히 전격적으로 통합을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목표는 2026년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완전히 출범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이름을 대구 직할시로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철우 시장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결정을 하지 않았고, 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하려고 하다가 많은 또 시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도 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직할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총리실 산하에서 이제 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인데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기구를 없앨 수도 있고 네. 효율성이 많이 올라간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중복된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 결국에는 통합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행정통합 사례, 교수님께서 부울경의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금 통합이 됐던 사례로는 창원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번 대구, 경북이 가장 큰 규모의 통합자치단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마산하고 이제 창원이 합쳐져서 이제 창원이라는 게 됐고, 청주하고 청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청원이 됐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이 가장 큰 사례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도시가 합쳐진 것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대구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합쳐진 건 아주 처음 사례입니다. 네네. 완전히 시와 도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중앙행정부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만약에 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도 바로 총리실 산하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행정의 단계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좁아지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소방, 행정 이렇게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는 것이 또 요구사항입니다.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훨씬 이와 같이 요구할 때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대구와 이제 경북에서 특화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은 전자 분야입니다. 구미에 있는 전자 분야, 부산은 원래 기계공학, 기계 중심이었고, 전라남도는 화학 중심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광산업에 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적인 특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전자공학부터 해서 전자가 이제 가장 활발한 분야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 또 인구 소멸도 많이 막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6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이 1971년도에 105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2024년 올해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납니다. 인구가 80%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지만 지방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인구도 200만 명이 무너졌는데 대구의 200만 명과 경북의 300만 명이 합쳐서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럼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를 유입을 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또 특화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제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네,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까지 결국 굉장히 많은 절차와 또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후에 생겨날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제 없어지고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좀 되게 것이고 우리가 부울경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는데 네. 워낙에 많은 시도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몇몇 개만 반대를 해도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대구시 외에 경북에는 약 한 10여 개의 각 시도가 있습니다. 뭐 상주시, 문경, 뭐 이렇게 김천시 아주 중요한 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오케이를 했지만 각 시 단체 시에서 시장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또 이게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울경도 1000만이라고 되는 메가시티가 통합된다고 했었지만 바로 그 시장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통합이 못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와 경북에 통합된다 그러면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대구와 경북의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일화되지 못하는 것, 이게 끝까지 법을 개정하고 많은 시도 단체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특정한 시에서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주민들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500만 명이라는 이 주민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주민들과 시도 단체들의 어떤 동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의견 수렴과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통합 이야기가 사실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좀 거론되는 문제가 그리고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지방의 균형 발전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상태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균형 발전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도 하고 뭐 법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아마 이제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골고루 한 300여 개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각 시도별로 특징이라든지 경제적인 특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구 경북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전자공학과가 한 500명 정도 뽑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을 뽑아서 구미라든지 전자공학에 대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부산에는 우리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가 특성화대학입니다. 특정한 여기 학생을 한 수백 명 많이 뽑아서 기계 중심으로 육성했고 또한 부산에는 우리 선박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선박 금융은
룩셈부르크가 돈을 벌어갑니다. 아, 네. 우리나라가 선박금융은 아직도 그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경제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방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는데 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전주에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어요. 네. 너무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만큼은 우리가 싱가포르나 뉴욕 같이 어떤 집중화되고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을 상담하러 오려면 지금은 전국을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부산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금융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는 것은 너무 관련이 없는 게 이제 네. 내려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은 매우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전체 3천만 명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을 골고루 균형에 발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전해서 육성해야 되겠고 저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부산에는 우리가 금융 정권예탁원, 정권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이 가 있고 대구에는 현재 신용보전기금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구와 경북에 맞는 특색 있는 공기업과 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자동차 분야도 이제 대구에서 육성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이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울산이 지금 현재 울산 포항이 이제 경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이 이제 경남도 하고 딱 중간 지역에 있는데 선박 중심입니다. 또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는 울산이 있는 현대자동차 중심, 포항은 포스코, 또 조선소 이런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은 우리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부산, 대구와 경북이 통합돼서 인구가 500만 명이 되는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30만 명씩 유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한국의 인구 5천만 명의 약 15%가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약 한 750만 명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특정한 국가나 인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결론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우리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통합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중앙 공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이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또 다른 편익까지 다각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정말 균형 발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통합 지자체가 좀 출범을 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 포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 네.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은 지난 50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집값이 100% 올랐고 전세 가격도 9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33평 기준으로 평균 주택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성구가 가장 알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의 강남이 바로 대구의 수성구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뭐 5억에서 10억 정도로 굉장히 비싼 지역의 아파트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외에서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될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현재 평균 한 88%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 소멸을 막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30%에서 계속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부족하게 된다.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1년 이상 전세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해외 인력이 유입이 되고 또 이렇게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오른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렇게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훨씬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통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출생 이야기 지금 해주셨잖아요. 이 저출생과 또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의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통폐합은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보는 첫 시범 사례가 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지방 통합이 이렇게 추진된다 그러면 많은 시도에서도 이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지금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될 것이고 여기가 통합이 된다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인데 네. 0.7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구 문제에 빨리 도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6까지 떨어졌을 때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자녀를 놓으면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고 낳기만 하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네. 내걸어서 지금 출생률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도 모든 대통령의 공약은 프랑스하고 똑같습니다. 낳기면 하면 다 키워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녀 한 명당 국가에서 받는 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자녀 한 명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돕니다. 네네.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가 말로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 현금 지급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최근에 서울시가 둔촌 주공 재건축되는 올림픽 폴에온 300가구를 매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첫 자녀를 놓으면 20% 할인해 줍니다. 네. 이렇게 30년간 임대도 해주고 세 자녀를 낳으면 집값의 30-40%를 할인해서 분양을 받게 해줍니다. 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혜택과 주택 분양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런 통합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 결국에는 저출생의 해결을 위해서 좀 주택과 경제적인 지원 모두 다 이뤄질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수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 넘어서면서 2,80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7선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